아시아 최대 종합 재테크 박람회인 서울 머니쇼 현장입니다. 매년 120개의 기업과 5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참여하는데요. 오늘은 연사로 오신 박세익 대표님과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OX 게임과 인터뷰를 들어볼 계획입니다.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OX 퀴즈입니다. 올해 안에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OX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만 원. 예, 올해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예, 오. 네, 두 분 다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7만 원 위로 안 올라가면 이제 싸대기 한 대 맞는 걸로. 네. 나중에 우리 서로 싸대기 한 대 때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대표님께서 연말 기준으로 반도체 턴어라운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사님께서도 뭐 같은 기준을 생각하고 계신지?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이니까 반도체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아시겠지만 먼저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반도체 투자할 때는 물리면서 사야 된다. 확인하고 이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업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바닥에 좀 도는데 이걸 확인하고 살려면 가을에 사야 돼요. 가을엔 이제 확실히 좋아지겠죠. 그럼 그때 되면 이미 주가는 저기 위로 좀 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선행성이 있으니까 지금 주가도 PBR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25배인가 밖에 안 돼요. 역대급 그 평균으로 보면 아직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만 원 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삼성전자 평균 PBR이 1.5배에서 6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좀 욕심일 수 있는데 연말에 거기가 7만 5천 원, 6천 원 정도 해요. 평균 라인이. 그 레벨까지는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민감한데요. 올해 그 많이 화제 몰고 왔던 주식이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현재 주가가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현재 주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가지고요. 더 사도 된다, 아니야, 손 떼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다, 안 산다. 이걸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산다가 O고 안 산다가 X입니다. 에코프로 산다 O, 안 산다 X.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대답이 갈렸습니다. 박세익 대표는 에코프로 산다. 그리고 염승환 이사님은 안 산다.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다는 지금 산다가 아니라 10월쯤 산다. 10월쯤 산다. 예. 네.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예. 네. 예. 저는 이제 이유가 물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올라간 이유가 있잖아요. 명백하게 그 수직 계열을 지금 되게 잘 해놨어요. 폐배터리까지. 근데 이제 다 알잖아요. 모든 게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정책 모멘텀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전 못 가는 게 모멘텀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주가는 올렸는데 새로운 걸 원하는데 그게 없는데 주변에 다른 또 업종들이 모멘텀이 생기니까 글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좀 쉬어갈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 투자분들한테 너무 쏠리는 쪽은 들어가지 마실 걸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2년 전에 삼성전자 우리 얼마나 쏠렸습니까? 2년 전 1월에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그날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그날 그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이 하루에 코스피를 4조 산 날이에요.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를 샀죠. 그때 장중에 96,000원 찍고 이제 끝나버렸죠. 무슨 얘기냐면 너무 다 쏠린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도 많이 쏠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업 가치랑 무관하게 너무 한쪽이 쏠리면요 또 반대급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계속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총 상위주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런 그룹들이 배터리 셀 업체들도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지만 상대적으로 소재 업체 대비는 좀 저렴한 상태인데요. 배터리 셀 3사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사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O고 하나도 없으시면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셀 업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박세익 대표님, 배터리 셀 3사 안 산다. 그리고 염승환 이사님은 배터리 셀 3사 중에 살 곳이 하나라도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각자 이유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염 이사님이 이제 쏠렸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는데 이 가격을 결정하는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수요가 몰렸을 때 가격이 이제 급등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주식을 살 때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할 때 샀을 때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위대한 기업도 모두가 좋다라는 거 알고 있을 때는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우리 셀 업체 3사에 대해서도 많이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수익이 안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더 좋은 기업, 오히려 센티멘트가 많이 소외되어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는 안 산다. 저는 이제 그 LG엔솔은 너무 오른 건 사실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삼성 SDI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3사 중에 제일 설비 투자가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확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이번에 또 GM하고도 뭐 얘기도 나오고, 또 스텔란티스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계속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요즘 대세가 원통형 배터리인데,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기술력을 또 갖고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뭐 파나소닉도 있는데 그 4680 배터리인가요? 그게 제대로 좀 수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LG랑 지금 삼성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히 기술 면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게 전혀 없고, 저는 오히려 좀 앞서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면 삼성 SDI가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 삼성 SDI가 LG엔솔에 비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셀 안에서도 좀 소외주기 때문에 저는 한번 삼성 SDI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X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삼성전자에서 많이 산 주식이 작년 기준으로 네이버, 카카오 순이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이 두 개 인터넷 플랫폼 업종인데, 지금 가격은 뭐 싸졌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봐라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다 O, 지금 안 산다 X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기준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 있으시다면 O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네이버, 카카오 지금 싸고 살만한 종목이 하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각자 이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성장주가 있고요, 턴어라운드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블루칩, 그런 퀄리티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성장주인지 블루칩인지 자산주인지 배당주인지 잘 모르고 투자하시거든요. 투자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러면 네이버와 같은 기업은 어떤 주식인가? 한때 뭐 성장주로 엄청나게 부각이 되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블루칩이에요. 블루칩인데 굉장히 성장성을 계속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AI 그 챗GPT 같은 거 네이버에서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은 언제 사야 되느냐?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졌을 때, 그때부터 사는 건데, 43만 원 갖다가 지금 20만 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야죠. 이럴 때 계속 월급 나오면 계속 사 모아야 되는 주식이 바로 이런 기업이에요. 예, 사모가 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말고 네이버만. 네, 이번 실적도 극명해요. 네이버는 성장했는데 카카오는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아직은 좀 수익성이 좀 좋지가 않고, 그리고 카카오는 또 주주분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잖아요. 저는 주주 환원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뭔가 주주를 위한,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카카오는 아직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네이버는 뭐 다른 거보다, 그냥 이제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19만 5천 원에 2억을 샀어요. 네, 그거 하나로 그냥 저는 사도 괜찮다.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또 파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대주주들이 팔 때 팔면 돼요. 그리고 대주주들이 좀 의미 있게 살 때 따라 사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죠? 국내 최고의 종합 재테크 박람회인 서울 머니쇼 현장에서 강연을 펼치신 박세익 대표님과 염승환 이사님 두 분을 모시고 올해 주식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익 대표님께 올해 전반적인 주식시장 전망 여쭙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작년 9월에서 10월 저점 대비 반등했지만 올해 하반기 장세 판단과 주식 투자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우리 시장 어렵게 만들었던 게 바로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였잖아요. 근데 물가는 확실하게 이번에 CPI 발표로 안정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10년 국채를 보면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지난 증시를 괴롭혔던 이 고물가 고금리 현상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자리를 딱 찾아간 수준이 S&P 500 기준으로 PER 18배. 그리고 우리 시장은 PBR 보통 1배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PBR 1배가 2,700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와중이다. 그래서 2,500 밑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조금 비관적으로 받아봤으면 올해 1분기를 달구었던 2차 전지도 모두 아무것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반기까지 보면 2,700에서 2,900까지 회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투자 판단할 때 주식을 살지 말지 혹시 뭐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데이터를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 이베스트에서도 이제 PBR로 많이 이제 밸류를 계산을 하는 편인데 PBR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때 저점 평균이 0.84배예요. PBR. 그러니까 0.84배면 229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2300이 바닥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다만 거기 0.84배에 안 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0.9배 이하에서 사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0.9배가 지금 요즘에 좀 올라왔잖아요. 24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뭐 2500도 비싸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이게 또 뭐 지지부진해서 뭐 증시가 한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거를 도망가지 마시고 2,400 중반으로 온다면 겁먹을 게 아니라, 근데 이 투자를 하려면 단지 지수만 보면 안 되는 게 내가 뭘 살지를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야 돼요. 빠질 때나 이런 거 좀 편입을 해야 되겠다. 그걸 먼저 하시고 실제 장세가 변동성이 클 때 한번 그 구간에선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업종, 어떤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올해 대표님께서 보시는 전체적인 주식 운용 전략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방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에 대해서는 약간 쉬어가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형적으로 강세장의 그 상반기 1분기는 일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큰 주식들이 움직일 때, 그럴 때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횡보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시장 5월부터 10월까지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 과세 요건. 그 부분이 올해도 여전히 10억 이상 대주주 과세 요건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의 성장률을 내가 지금이라도 못 쫓아가면 못 먹는 거 아닌가라는 그 조급한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10월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수급상의 조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 코스닥의 성장률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봐도 된다는 생각이고, 반면에 올해 1, 2, 3, 4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대형주가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서프라이즈라는 말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롯데케미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262억이 나왔는데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썼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치가 마이너스 1,400억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약간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대형주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리고 어제 또 그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또 발표가 났죠. 지금 10일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의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40% 작년 동기 대비. 그런데 어제 발표 난 거 보니까 마이너스 29% 나왔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뭐 케미칼 이런 화학 쪽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반도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에 중국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중국이 엄청나게 락다운을 뒤늦게 좀 무리하게 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 수많은 요커들이 이제 막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물꼬도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2019년도에 월 50만 명이 한국으로 들어왔었는데 요커들이요. 지금 이제 3월 기준으로는 9만 5천 명 정도고 4월 달에 17만 명에서 한 20만 명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중국 리오픈이 중국 소비재에 과연 살아나나 싶은데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는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재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 주식 투자만 놓고 보면
배터리 주식 없으면 좀 많이 소외되는 아쉬운 장이었는데요. 이사님 보시기에 좀 아직까지 비싸지 않으면서도 이 2차전지 같이 좀 그 메가 트렌드에 편승할 수 있는 아직 저평가된 그런 업종이나 뭐 종목, 분야가 있다면 어느 곳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밸류는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2차전지가 독보적으로 강했는데, 근데 2차전지가 간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그 다음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2차전지가 간 배경은 전 두 개라고 봐요. 첫 번째가 Q의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Q라는 게 매출액은 P 곱하기 Q니까 단가 곱하기 수량인데, 단가보다 Q가 늘어야 되거든요, 수량이. 근데 이제 전기차로 더 바뀌니까 2차 전지의 그 전방 산업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요게 한 가지가 있고, 지금 미국이 다 뭐를 합니까? 미국 내에다 공장 지어라, 보조금 줄게.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경제도 살리고 뭐 고용도 증가시키면서 중국 견제도 하고, 그 다음에 첨단 산업 육성도 하고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거의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그냥 이렇게 와라,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긴 한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럼 미국에서 투자를 할 때 보조금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였죠.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과 또 경쟁도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업종이 또 뭐가 될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좀 한번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태양광도 한번 그랬고, 근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 각광을 못 받았던 게 그 풍력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외에 만약에 좀 하반기에 또 시장이 좀 이렇게 성장주가 좀 많이 움직인다면, 풍력, 그 중에서도 그동안 육상 풍력은 설치가 많이 됐으니까 해상 풍력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가 그 전장 부품. 이제 자동차도 전기차만, 배터리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율주행 시대가 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어젠가요, 뭐 그 모트렉스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어젠가 그제. 그 자동차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만드는 그 LG전자랑 약간 이제 비슷한 그런 사업 구조 갖고 있는데, 그 회사 실적이 되게 잘 나온 거예요. 또 자동차 카메라 검사 장비 만드는 피론티어라는 회사가 정말 깜짝 실적을 했어요. 뭐냐면, 이쪽은 야 아직은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숫자 안 나오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숫자까지 지금 나와버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하나의 또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 전장 부품이나 해상 풍력 쪽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국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국내 최고의 종합 재테크 박람회인 서울 머니쇼 2023년 행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코엑스 이 현장에서 연사로 참여해주신 밸런스에셋의 대표로 계시죠.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 모시고 올해 돈 버는 투자 방법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 올해 머니쇼에서 성장주 투자법 주제로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항상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게 3박자 투자지 않습니까? 이 3박자가 가치, 그리고 가격, 정보,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올해 말, 또 내년 말까지 보고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까지의 주식시장의 지수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작년 2022년 9월 달에 거래소 지수 한 2130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었고요. 근데 연말에 다시 한번 2200이 깨지면서 야, 올해 2023년도 쉽지는 않겠다라고 장을 1월 달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1월 달 저점을 9월 달 저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지켜냈고, 또 3월 달에도 미국의 지방은행들 파산이 나왔지만 역시 한 일주일 정도 하락하다가 또 저점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뭐 2,500 언저리까지 올라온 위치거든요. 그래서 차트스트 입장으로 본다면 약간 하락장이 작년 9월로 끝나고 지금 반등장이 한 6개월 정도 진행된 건 아닌가라는 게 차트적인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글로벌 지표로서 본다면 금리 인상이 사실은 가장 큰 악재였단 말이죠. 근데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악재였으면 결자 해지라고,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게 악재의 소멸, 호재의 시작인데, 이번 4월달 금리 인상이 거의 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물가도 좀 약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 계속 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장으로 어제 CPI 지수가 발표했는데 역시 또 안정적인 모습 나왔고, 나스닥 1% 이상 상승하는 모습 나왔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는 CPI 발표하는 날 또는 금리 인상하는 날 지수가 안 좋았다면 올해는 CPI 발표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 날 지수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악재가 소멸하는 과정, 또 차트로도 바닥을 찍었다는 느낌 때문에 올해 장을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주식 투자할 만하다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론인데요. 어쨌든 당분간 그 시장에선 비관론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그리고 생각보다 연준이 금리를 늦게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개인들 입장에서 목돈을 지금 주식에 한 번에 넣을지 아니면 그냥 올해 좀 길게 보고 적립식으로 그냥 정액으로 꾸준히 넣어가도 좋을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사실은 큰 금액을 한 번에 넣느냐 적립식으로 넣느냐는 시장 뷰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 그 개인의 자금의 용도에 따른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 30대 젊으신 분들 월급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적립식으로 매달 넣는 게 좋고요. 40, 50대 뭐 한 1억 이상 이렇게 목돈을 투자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적립식으로 넣는다는 개념보다는 뭐 계좌에 내가 자신 있는 만큼 내가 만약에 주식에 자신이 없고 초보라면 뭐 1억의 절반이 5천만 한다든지 뭐 3천만 한다든지 내 실력이 쌓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다라는 편인데 만약에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은 뭐 계좌에 돈을 넣고 그걸 전액을 다 사는 건 아니니까 좋은 종목에 눈에 띌 때마다 사면 되니까 개념적으로는 뭐 월급 받는 젊은 분들은 적립식이 맞고 뭐 40, 50대의 투자자들은 계좌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뭐 전액을 당장 오늘 투자해라 이건 아니니까 올바른 산업들, 성장 산업들에서 좋은 종목에 눈에 띌 때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네, 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또 개인 투자분들의 과제가 될 텐데요. 보통 초보일수록 괜히 가족이나 지인의 고급 정보를 찾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이런 재료를 통해서 개별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변 지인이 준 종목에 대해서 먼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주변 지인이 준 종목은 사실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인이 준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인이 주면 일단 큰 금액에 들어갑니다. 제 주변에 몰빵한 분들을 보고 야, 그 종목 왜 몰빵했어요? 그럼 대부분이 뭐 내 친구가 그 회사 다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인이 준 종목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믿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파는 매도 타이밍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인이 사라는 말은 해도 팔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인이 준 종목이 아닌 내가 선정하는 종목은 탑다운 분석을 저는 즐겨하는 편인데요. 일단 산업을 먼저 선정하고 그 산업에서 차트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고 재료가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 그게 저희 투자법입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삼박자 투자법 그리고 지인의 정보 말고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즘 업종 중에서 상승 재료가 제일 좋은, 굉장히 오를 만한 강한 업종은 어느 업종이고 어떤 재료들이 상승 동력을 주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업종은 누가 뭐라 그래도 2차전지 산업일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2차전지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2차전지 산업이 끝났냐 안 끝났냐랑 최근에 급등을 했던 특히 대형주 중에서는 거래소의 포스코 피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이 네 종목이 거의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격 성격인데 그 대장주적 성격의 종목들이 끝났냐 안 끝났냐랑 2차전지 산업이 끝났냐 안 끝났냐를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산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롱런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장 산업을 볼 때 예를 들어 소비재라면 이게 소비 여력이 계속 남아있는 거냐, 우리 소비자들이 다 사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느냐, 아니면 아직도 살 사람이 많냐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 아직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런데 정책상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내, 15년 내, 20년 내에는 모두 다 전기차를 타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5년, 10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다만 산업은 성장하는데 산업 내에서 종목의 흥망성쇠는 또 다른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포털 사이트들이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포털 사이트들이 살아남은 건 아니거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번 2차 전지 산업도 산업은 성장하지만 그 안의 종목들의 흥망성쇠 또는 주가의 부침은 분명히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고점에서 좀 이렇게 조정받는 분위기예요. 만약에 2차 전지 산업을 투자하고 싶다면 아직 안 오른 종목에서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또는 급등했다가 조정받는 종목들을 사고 싶다면 조정을 좀 이렇게 차트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네 가지 종목,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 이 네 가지 종목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시세 상승을 주도한 종목인데요. 방금 차트 말씀하셨는데 눌림목에서 쌀 때 사야지 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차트 분석을 어떨 때 해야지 이 눌림목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HTS가 없고 차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우리가 고점에서 한 30-40%까지는 조정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무리 급등주더라도. 근데 반토막이 난 종목은 바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긴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추세가 깨져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급등주들에 접근을 한다면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한 30에서 40% 빠진 정도에서 하방 경직을 확보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요. 반대로 오히려 난 너무 빠진 게 좋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급등주에서 반토막 이상 나버리면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성장주는 계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고요.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전고점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 왜 30-40%가 중요하냐면 30-40% 떨어진 다음엔 전고점을 돌파할 힘이 에너지 비축을 좀만 하면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10만원짜리가 5만원, 4만원, 3만원까지 가면 3만원에서 10만원 돌파하려면 다시 3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큰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전고점 돌파할 힘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이라는 건 너무 많이 싸지는 게 아니고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타이밍이다. 근데 지금 차트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네, 그래도 고점 대비 30%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거 이상 꺾이면 추세 자체가 붕괴되는 걸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경고를 항상 유념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차전지, 이게 성장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중에서 2차전지를 먼저 꼽아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한국에서 성장산업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대표님께서 선호하시는 그런 성장산업 업종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종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특성상 최근에 로봇 산업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봐야 될 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투자자들 중에 이제 재무제표를 베이스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야, 로봇 산업도 산업이냐? 왜냐면은 아직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 어쩌면 기관 투자, 외국인 투자보다 더 정보력이 막대하고 자금력이 큰 사람들이 그룹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은 시가총액 상으로 삼성그룹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부터 삼성그룹,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코스닥의 작은 종목 출발할 때 뭐 한 2, 3천억밖에 안 됐어요. 300조짜리 삼성전자에서 2, 3천억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00억 유상증자가 들어갔었는데 그 종목이 지금 주가가 3배, 4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삼성그룹에서 로봇에 진출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룹사 중에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를 만드는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미 2, 3년 전에 미국의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을 M&A를 했고요. 또 역시 삼성전자, 삼성그룹, 현대차 그룹과 함께 우리나라의 빅3를 형성하는 LG그룹에서는 코스닥의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M&A를 이미 했고 로보티즈라는 종목에 8%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뭐 지분 투자나 M&A를 한다라는 기사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SK랄지 이런 그룹들도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냐면 로봇 산업은 앞으로 성장 산업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죠. 현대차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죠.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하는 일도 있지만 산업용 로봇이 이미 진출을 한 산업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앞으로 성장 산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로봇 산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 종목들이 꽤 많다. 제약바이오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기술력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지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할 만한 로봇 산업의 종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봇 산업 앞장서 투자에 나선 기업이 이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목도 사실 요즘 실적 또 수출 실적만 보다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기차 IRA 또 피해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었다가 올해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받고 있는데 자동차 분야 그리고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 시대에 뭔가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저는 현대차 그룹주의 최근 움직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기아 이 두 종목이 최근 한 달 동안 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자동차 완소차 업종이 빠질 수가 없는 시대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뭐 양극재가 더 좋냐, 음극재가 더 좋냐, 완성차가 더 좋냐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부품인 것이고 또 하나는 2차 전지는 연료의 미래화지만 주행의 미래화가 사실 더 중요하게 남아있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연료의 미래화 또는 주행의 미래화가 가속화된다면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그들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그 부품주들이 앞으로 자율주행 부품도 만들 것이고 또는 2차 전지 부품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산업도 분명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반짝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 시대 현재 글로벌 대장주라고 따지면 이제 테슬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요즘 행보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마진이 좀 부러지더니 그것 때문에 주가가 $200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테슬라가 전기차 섹터의 시세 대장주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테슬라 주가 전망과 이익 경쟁이 앞으로 이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대표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한국 기업도 잘 모르는데 외국 기업을 제가 말하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인데요. 그래도 이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린다면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전기차 중에 테슬라를 우리가 비교를 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 갤럭시가 있었죠. 근데 애플의 아이폰은 계속 명품으로 남아서 애플은 시가총액 1위를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는 테슬라 전기차가 어찌 보면 전기차 산업에서 아이폰과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계속 좋아지려고 한다면 전기차 플러스 아까 이미 말씀드린 자율주행에 얼마나 가속도가 붙고 모든 완성차 업종 중에 전기차도 1등이었지만 자율주행 쪽도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먼저 발전시키는 차라는 이미지가 부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많이 찾아본다면 테슬라는 전기차 쪽 투자도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쪽 투자를 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의 앞으로 형태가 테슬라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 또 배터리 주식 관심 많으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랑 이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 이 네 개 종 말고 음극재 쪽,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뭐 CNT 도전재 이쪽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어느 섹터가 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사실은 이미 올라갔던 것들은 2차 전지에 이미 발을 들였던 그래서 양극재를 만들거나 음극재를 만들거나 동박 또는 전해질 이 제조업체들이 이미 들어가 있던 2차 전지 산업으로서 특히 양극재 위주로 올라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성장주라는 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쪽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주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고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랄지 말씀하신 실리콘이랄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사실 재료가 붙어버리면은 대장주들은 못 가는데 얘네가 막 주가가 2배가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2차 전지랑 상관이 없었지만 화학주였는데 플러스 2차 전지 재료들 또는 철강주 또는 광물업체 관련 광산업종 관련이었는데 플러스 2차 전지 재료들 또는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 플러스 2차 전지 재료들 이렇게 좀 신사업으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 아직 시작도 안 한 뭐 전고체랄지 이런 연구개발 MOU를 체결했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지금 점핑하는 주가 점핑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런 쪽 재료를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 성장 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올해 미국 주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보다도 강하게 올랐던 게 챗 GPT 이후 인공지능의 수혜주인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반도체, 도대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언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쪽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반도체 쪽은 뭐 SK 하이닉스는 뭐 거의 뭐 메모리 쪽이고 삼성전자도 메모리 비중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미 말씀을 기자님이 하신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새로운 시작은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새로운 시작이 자율주행이라면 가솔린은 이미 거의 지나갔고 전기차가 이제 시작해서 거의 한 5분의 1 지점 왔고 자율주행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 반도체 쪽에 저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는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영역을 넘어서 AI 반도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상승도 AI 챗GPT 나오면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야, 구글이나 MS보다 엔비디아가 더 수혜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업종을 공부를 할 때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키워드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비메모리 쪽 시스템, 특히나 AI하고 관련된 뭐 자동차용 반도체 또는 AI용 반도체 이런 쪽의 키워드를 갖고 있고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럼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소부장 종목까지 포함해서 시스템 반도체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 보시기에 좀 유명하다고 보이는 그런 종목들 몇 가지 업종을 좀 찝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미 업종은 제가 말씀드린 AI나 뭐 비메모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용 또는 AI 쪽 뭐 이렇게 여러분들 키워드를 검색하다 보면 뭐 한미반도체나 DBI텍 이런 쪽이 비메모리 쪽 매출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1조 이상 종목들이고요. 또 몇천억짜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뭐 비메모리
아니면 AI 반도체 1조 이상 중에는 뭐 한미 반도체, DB하이텍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 기관에서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계속 이연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리오프닝 수혜주를 좀 거론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뭐 이에 대해서 실제로 이 리오프닝 효과가 올해 주가에 많이 반영된다고 보시는 건지 뭔가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만한 업종이 있다면 그것도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저는 막 엄청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도 좋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좋아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코로나 이전에 어차피 안 좋았는데 코로나가 지난다고 해서 다시 좋아질 일은 없거든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 안 좋았던 애들은 예를 들어 여행사, 항공사 뭐 이런 애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큰 수혜를 받을 리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 꽤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보다 더 움직임이 컸던 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의료기기 쪽이에요. 의료기기 쪽을 우리가 리오프닝으로 볼 수 있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피부과 관련주들, 치과 관련주들, 성형외과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차트로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차트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요. 걔네들은 또 중국 진출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 쪽에서 하나의 업종만 꼽으라면 의료기기 관련주들이라고 뽑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머니쇼 찾아주신 만큼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으로 서울 머니쇼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재테크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좋은 정보를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경제에서 매년 서울 머니쇼를 해줘서 저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이런 머니쇼 매년 해주시고 저도 또 연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종현 대표님 서울 머니쇼에서 또 현장 찾아주시는 날 기대하면서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트TV의 앙송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